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여기서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성장이 없는 시간을 일본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라 망하느니 우리 죽었느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0년을 견뎌내잖아. 근데 우린 지금 뭐 경제 성장률 2.6에서 2.1, 2.1이다. 우린 망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장사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세계 정세의 문제지.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중화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종원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나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죠?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뭐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뭐 600년부터 뭐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지금 이 황태자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대장군. 이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칼을 2자로 차잖아요. 칼을 2자로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입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뭐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4가지 방법을 해. 1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2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3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주군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이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두 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두 자루를. 이 총 두 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두 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참 복이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딱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야.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총을 전해준 제이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을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통일 국가를 이루어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한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아니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디 있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거야.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도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를 갖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1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아니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1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해리제독의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해요. 이제 명성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삼국 간섭이라는 게 있어.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서로 합쳐갖고 보니까 청일 전쟁에서 이겨갖고 만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러시아가 나서서 니네 먹으면 안 돼. 근데 딱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자기들보다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갖고 뒤로 물러서요. 그러다가 기회를 보다가 요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04년에 전쟁을 해요. 이때 일본이 참가한 군인이 몇 명이냐면 120만 명이야.
120만 명이 러일 전쟁에 참가를 해요. 그 러시아 애들은 10만 명. 이게 시베리아 철도를 나갔고 원래는 국력, 군사력이 러시아가 훨씬 좋았지. 그런데 이 나라가 크니까 저 북해에 있는 배를 저 지중해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여순 앞바다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야말로 작살이 나죠, 러시아가. 이 명성황후가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센 것 같아. 명성황후가 러시아한테 붙어갖고 계속 일본을 견제하니까 1895년에 명성황후를 죽이죠. 그 명성황후 죽는 걸 보고 고종이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아관, 파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임금이 궁을 비우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으니 이 나라 꼴은 끝난 거예요. 나라 꼴은. 거기다가 러일 전쟁에서 이 일본이 이겨놓으니 그러니까 1907년에 고종을 폐위를 해버리잖아요. 이때 어디가 힘이 센지 정확하게 계산했었으면 사실은 미국하고 신미 양요 때 손을 잡았어야 돼. 근데 아예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거든. 뭐 영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뭐하고 뭐가 어디 뭐 있는지 몰랐거든. 세계 돌아가는 걸. 아니 15, 17살, 11살짜리들이 올라가갖고 그냥 또 금방금방 죽어요 또. 고종이 12살 때 왕이 돼. 그 어린 나이에. 그 뭘 알아 12살이. 그냥 세도 정치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한테 기댔는데 러일 전쟁에서 딱 졌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너무 억울한 거니까 뭐냐면 외교권을 박탈을 해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1905년 이후부터 난 니네하고 통상 협상 맺을 거야. 니네가 외교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일본 우리가 가서 할 거야. 미국이 이 제주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팔지 그러면 고종이 가서 팔으려고 그러면 어디 팔어? 외교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1905년에 넘긴 거예요, 사실은. 1910년에 넘어간 게 아니라 1905년에 나라를 넘긴 거야. 그리고 1910년에 병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차, 2차 일본이 승승장구를 하죠. 막 1945년에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다 돌아와서 일본에 와서 다 실업자야. 그리고 폭격을 하도 해갖고 다 길에서 잤어.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6.25 전쟁 물자를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그동안 가동 못했던 일본에서 물자를 다 만드는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야. 6.25 전쟁 때문에. 그 모든 뭐 차 만드는 거, 총 만드는 거, 그거 다 전쟁 끝나고 일본에 두고 다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 완전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 역사를 얘기하면은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85년에 일본이 거의 미국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건 하도 잘 만들으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1868년부터 독일식 경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 거야. 차도 잘 만들고, 소니, 파나소닉, 막 정말 최고로 올라갔을 때지. 그래서 합의를 봐요. 니네들 지금 너무 물건 잘 팔으니까 엔화 가치를 자꾸 좀 높여라. 그래서 3년 만에 거의 50% 엔화를 올려요. 얘네들 그걸 몰랐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 50%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성장 없는 20년, 성장 없는 30년, 0% 성장을 2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성장이 없는 시간을 일본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라 망하느니 우리 죽었느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0년을 견뎌내잖아. 근데 우린 지금 경제 성장률 2.6에서 2.1이다. 우린 망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장사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세계 정세의 문제지. 세계 정세의 문제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합의를 봐서 잘 넘어갈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선 말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비슷해.
일본 애들은 그 20년을 견뎌내고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3가지를 하는데 돈 막 푸는 거야. 돈 막 풀어갖고 경제 부양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 막 붙어갖고 아부하는 거. 왜냐면 미국의 힘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직은 미국이야. 세계 정세를 그려보면 아직은 미국이다 이거야. 일본 역사 아까 이제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포르투갈 상선 100명이 다네 가시마라는, 내가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갖고 참 외우기가 어려워. 다네 가시마. 여기에 상륙을 하죠. 1543년 9월 23일이야. 임진왜란 일어나기 50년 전이야. 50년 전. 그래갖고 이 도키다카가 이 총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갖고 쇼군한테 한자로 보내고 하나는 야이타라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갖고 만들면서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점령하러 우리를 침략할 때 조총이 몇 자루가 생기느냐 하면은 20만 자루가 생겨요. 2자루가 50년 만에 20만 자루가 돼. 조총이. 그러니 그 조총을 들고 왔으니 이거 활 쏘고 칼 이렇게, 이게 칼싸움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총 앞에는. 이게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해요.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이러게 한 10년 전에 죽어. 그 뒤를 캐치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전라도만 못 먹었어. 일본 아이들이 전라도 이거 누구 때문에 못 먹어? 이순신 장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전라도만 못 먹고 의주, 선조 임금 도망간데 의주만 못 먹은 거야. 전라도하고 여기만 못 먹고 전 국토를 유린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 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12월 달까지 못한 거야. 12월 달까지 이 전라도를 못 먹은 거야. 4월 13일 날 침략을 시작을 해갖고 12월 달까지 못 먹으니까 손바지 입고 오고 얇은 천 입고 왔는데 이놈의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식량을 이쪽으로 이 배로 이렇게 충청도로 이렇게 넘겨주면 좋은데 여기 딱 이순신 장군이 막고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오도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여송이 이제 넘어오죠. 이여송 명나라 5만 명이 내려와 갖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갖고 평양까지 다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까지 수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나라의 결정적인 패착이 끝까지 일본을 몰아내갖고 저쪽으로 일본 열도까지 애들을 다 보내고 자기 명나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은 협정을 맺어요. 휴전을 해. 이때부터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동안 휴전을 해. 5년 후에 다시 침략을 하는 게 정묘제란이라고 그래. 정묘제란. 5년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열받아갖고 다시 하는데 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살짜리 아들을 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군이 죽으면은 주인 없는 종이라고, 이건 주군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일본으로 돌아가.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휴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 여진족 애들이 힘을 엄청나게 발휘해갖고 명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때 일본으로 몰아내고 빨리 5만 명이 돌아갔으면은 명나라는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완전히 청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오랑캐한테. 그 역사라는 게 참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에 피정 오는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야라고 내가 얘기를 해. 오피니언 리더. 이게 보통 사람이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자기가 예약하고 자기가 찾아오기 이거 쉽지 않아 이런데, 그런데 순서 기다려갖고 그냥 길을 쓰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오피니언, 의견의 리더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의, 이거 중요한 강의예요. 우리나라가 조총이 안 나온 게 아니야. 1554년,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비변사가 명종에게 보고를 해요. 외인 평창진이 가지고 온 총통, 지극히 정교하고 제조 화약도 또한 명렬합니다. 당상의 직을,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잡철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봐. 그냥 집요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래갖고 창고에 그냥 머물러. 이 조총만 잘 우리도 개발했다면 화약이나 포는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대마도 다이묘가 158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조정에 또 조총을 공납해요. 그런데 창고에 보관만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몇 번, 역사적인 기회를 몇 번 놓친 적이 있는데 이 조총을 무시한 거, 김대건 신부님 죽인 거, 또 뭐 하멜의 페룩이라고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임금이 데리고 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포용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배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컸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혼합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그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 뭐 방송 보면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조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사실은 일본에 전래된 게 아니야. 원래 군사용 총을 줘야 되는데 사냥총을 준 거야. 사냥총. 그래서 조총 사거리가 50m밖에 안 돼. 소리만 무서웠던 거야. 빠바바바방 그러니까 막 소리만 그러니까 처음에 조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 부산이든 대구든 전쟁할 때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간 거야. 전쟁도 안 하고 소리만 듣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아니 이거 불씨를 붙여갖고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야 이거 봐라, 비 오는 날 싸우면 훨씬 좋네. 그리고 이게 총 붙이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 훨씬 빠른 거야. 화살이 그 자신감이 붙고부터 의병들이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총 저거 50m 거리밖에 우리는 활이 100m 날아가는데 그 훨씬 유리한 거지. 그래갖고 어떤 사료를 보면 전라도를 침범한 300명의 외적이 3명의 궁수한테 150명이 조총 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또 약점을 알면은 또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 일본은 끊임없이 조총을 발전시켜요. 계속 개발하죠. 조선은 조총 개발을 멈추고 화승층에 머물러. 여기에는 또 아주 복잡한 게 있어. 총을 왜 개발을 못 시키냐 하면은 영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왕을 반란을 일으킬까 봐. 좋은 무기가 있으면은 왕의 자리가 위태하니까 좋은 무기를 개발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인조 반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인조 시대에 병자호란이 생기거든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와서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청나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병자호란 때 평양, 의주 이 장군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진법 연습을 못하게 해. 왜냐하면은 이괄의 난이라고 이괄의 난이 나갖고 인조가 공주까지 쫓겨가거든. 그러니까 다 무기 회수해라. 훈련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놈인가 보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왕을 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조선 500년은 왕을 위한 나라. 어쨌든 결정적인 피해는 우리는 죽창, 화승총 개발되지 못한 동학군과 일본군이 마주했을 때 우금치 전투라고 7만 명이 그냥 기관총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만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거지. 캐들린 기관총을 일본 애들은 1895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기관총으로 쏴대니 이거 화승총 불 불어갖고 여기 이거 심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태워갖고 막 탈 때 그때 맞춰서 쏘는 거 하고 기관총으로 하는 거 하고 죽창하고 이게 돼? 이게 1895년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일본의 역사, 오다 노부나가 철거 500자루를 구입을 해요. 1575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다케다 가스요리 부대를 전멸해. 아까 말했던 3열 횡대로 해서 한 사람이 쏘면 뒤로 가면 뒷사람이 철 붙여갖고 딱 쏘고 세 번째 사람 또 해갖고 이 작전으로 10,000명밖에 안 되는 오다 노부나가가 3,000명이 한 3만 명을 죽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천주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1590년에 천주교 1차 박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박해해요. 천주교 성교와 성직자들을 화형 참형을 시키죠. 그래서 탄압을 피해 불교 예불로 위장한 미사를 해요. 일본에서도. 그 다음에 이게 1641년 도쿠가와 이에메찌라는 제3대 쇼군이 아주 천주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천주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 철저한 계급사회.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우리 천주교도 반성해야 돼. 포르투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사를 먼저 보내갖고 선교를 시키려고 하는 다음에 일본에 금, 은이 많다니, 그러니까 선교를 시키는 이유가 왜 선교를 시키느냐면 거기에 금은 뺏어오려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 다 선교사 보내갖고 다 못 뺏어왔어? 금, 은 뺏어온 거야. 그건 선교사가 아니지. 그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돼. 내가 잠비아에 대학을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의대를 세워주고 간호대학을 세워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행복하라고. 그게 선교야. 거기서 뭘 뺏어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영국 윌리엄 애덤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가문은 천주교를 철저하게 박해를 해. 근데 이 윌리엄 애덤스는 아예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교 네덜란드하고만 교육을 해요. 나가사키라는 곳에. 나가사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주 조그만데 거기 네덜란드만 오라. 거기는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가톨릭만 그냥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금은 뺏어오는데 맨 앞장 섰던 거죠. 1858년 그리스도교 금교령 이때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야. 25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우리나라 전래된 건 한 250년 되고 일본에 전래가 된 건 1543년에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거기서 한 30년을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오래 머무르고 외국인들이 오래 머물렀어. 그래서 외국에 대한 눈이 많이 뜨인 거지. 그런데 벌써 일본에 전래된 건 거의 500년이 다가가는데 일본 가톨릭 신자는 지금 95만 명밖에 안 돼요. 하도 박해를 당했어. 로드리고 이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서 박해받는 거야.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찾아가.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배신할 스승님이 아닌데, 하느님을 배교할 스승님이 아닌데 왜 배교를 했을까? 그래갖고 스승한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막 코 고는 소리가 나갖고 저게 무슨 소리냐? 저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받는 소리다. 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후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십자고상을 밟고 지나가는 이걸 후미에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고상을 밟고 지나가야만이 배교했다라는 걸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근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귀에다 거꾸로 매달고 구멍을 뚫으면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배교를 안 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드리고 신부도 후미에를 밟고 배교를 하죠. 그런데 밟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네가 나를 후미에라는 내 십자고상을 밟는 이 네 발의 아픔을 누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페레이라 이 스승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도 결국은 그러나 그게 정말 배교였느냐? 정말 이게 배교한 것인가? 자, 여기 윌리엄 애덤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함선 일본 큐슈 북동부에 표류한 항해사인데 에도, 도쿄, 막부라는 거는 천막, 그러니까 장군의 천막이야. 그걸 막부라고 그래. 외교 고문을 해요. 서양인 사무라이로 일본인 최초로 칼을 두 자루를 찰 수 있는 사람이 된 1600년에.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7년에 그 전에 80톤급 배를 선박하라고 그러고 120톤급 선박을 완성을 해요. 벌써 배 규모가 이 윌리엄 애덤스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 250년간 전쟁이 한 번도 없는 시대를 보내요. 우리는 거기에서 병자호란 겪었지, 우리끼리 또 서로 죽이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지, 무오사, 갑자사, 사화가 얼마나 많아요. 순조, 헌조, 철종, 고종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디립다 싸웠을 때 아니 오죽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영조가 누굴 죽여?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손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그렇게 똑똑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법서도 쓰고 무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쓸 정도로 똑똑해야 되는데 참 그 생각해보면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길을 갔던 거죠.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시로 80톤급, 120톤급 선박을 주저하게 하죠. 그래서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무역도 하고 포르투갈에 많은 정보도 얻고 영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러일 전쟁할 때 어디에 도움을 받느냐면 영국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하고 계속 영토 전쟁에 싸우는 거야. 얼음이 있는 항이니까 겨울에 이게 배를 정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러시아는. 그래갖고 얼음이 없는 데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영국 식민지하고 계속 겹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두만강까지 연결을 해갖고 러시아가 이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을 푹 확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보니까 요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 얘네들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하고 영국하고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 빨리 좀 발전해. 그래갖고 러시아를 좀 막어. 니네들이 러시아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갖고 영국이 영일 조약을 해갖고 러일 전쟁할 때 무기를 잔뜩 대줘. 좋은 포, 기관포 싹 대줘. 그래갖고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다 작전을 짜갖고 막게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용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뭐 어디로 오냐고 강화도에서 죽으라고 그냥 막 싸대고, 그리고 막 배 평양에 들어간 거 막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를 하고 일본을 미룬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외교적 관계를 지으면서 정세를 알기 시작해. 250년간 평야 시대 다이묘가 260명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아까 도쿠가와 이에마치라는 쇼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것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에도로, 도쿄로 불러. 260명 다이묘를 다 불러. 식구들도 다 여기 와서 살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뭐 반란을 하려고 해도 반란할 수가 있나. 도쿄에서 다 사는데. 다 사니까 도쿄가 인구가 100만이 돼버려요. 그러면 1850년에 수도의 인구 100만인 데는 어디냐? 베이징. 베이징이 100만, 이스탄불이 100만, 그 다음에 동경이 100만. 그때 우리는 인구가 한양에 20만 명이야. 근데 여기서 또 슬픈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국은 북경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양이야. 왜? 우리는 경자를 못 써. 경자는 황제가 머무르는 곳만 경자를 쓸 수 있다고 명나라가 명나라 때 못 쓰게 해요. 그 청나라 때도 계속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경은 있었어. 그때 고려 때 우리 마지막에 뭐 황제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개경을 썼는데 그것도 개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제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세계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맨날 네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내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그걸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마.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하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연 사람이야. 둘 다. 이 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다 하급 사무라이야. 둘 다. 하급 사무라이 둘이. 또 얘네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이 일을 하냐면 29, 32살 때 이 일을 해. 요시다 쇼인이 29에 죽고 사카모토 료마는 32살에 죽어요. 그런데 일본의 미래를 제시한 사람이야.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한론,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만주를 정복하게 하고 조선의 식량을 얻어갖고 리순 요동반도를 먹고 대만을 먹는 그거를 이미 이 사람이 1850년도에 계획을 해요. 그 제자들이 이토 히로부미 그 초대 총리하고 우리 초대 통감부 총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그걸 해갖고 대동아 공영 아시아를 먹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28, 29, 30살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페리 제독부터는 내가 다음에 또 강의를 이렇게 이어서 할 테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쭉 이어서 내가 해놨으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세상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늘 묵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며 가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떤 태도로 지켜가고 있을까?
요즘 대한민국은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흔들리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체념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 30년 넘게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단 한 번도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불안했고 기업도 무너졌고 실업도 늘었지만 국민은 나라를 쉽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욕하는 대신 묵묵히 지키고 버텼습니다. 비판은 있었지만 국가를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단 3년이 어려웠을 뿐인데 망했다. 이 나라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돕니다. 나라가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말은 많지만 우리는 과연 나라를 실망시키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견뎌내고 지켜내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지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고 또 묻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불평보다 책임으로, 분노보다 참여로. 일본은 약해졌지만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해졌지만 오히려 마음부터 무너지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비판이 아닌 성찰로, 절망이 아닌 다짐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를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